반갑습니다. 오늘 세비티님하고 청약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그 청약 통장부터 만드셔야 돼요. 청약 통장을 안 만들고 청약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있긴 하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청약 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뭐, 네. 네. 통장을 만들면 끝나요? 아니요. 통장을 만들고 만약에 민영주택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면 매월 최소 2만 원씩 넣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2만 원씩 넣으시다가 이제 본인들이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있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을 다 채워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2만 원씩 해서 매달 넣어야 돼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요. 그게 넣다가 그 예치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아파트 공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장 안 네. 만들고 기다렸다가 그때 그냥 한 번만 팍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게 그게 만약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청약 통장 만든 지 24 개월 지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은 1년 이상 되셔야 되고 네. 수도권 외 지역은 6 개월 이상 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청약 통장은 최대한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24개월 이내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만?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가점제가 있잖아요. 네. 네. 가점을 볼 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보거든요. 아, 근데 이 납입한 청 기간보다는 통장을 네. 언제 만들었느냐? 네. 그게 가점이 높으려면 청약 네. 통장을 최대한 일찍 만드셔야 되는데 네. 그게 만 19 세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약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청약 통장부터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만 19세부터 만드는 게 최고겠네요. 네. 돈을 맞습니다. 넣든 안 넣든. 네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청약 제도를 보면 특별 공급도 있고 뭐 일반 공급도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예요? 특별 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네.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네. 이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세대당 딱 평생 한 번만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시면 그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고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면 청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고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일반 공급은 사실 그냥 많은 분들이 아는 청약 네. 당첨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청약은 일반 공급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게 특별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근데 네. 특별 공급에도 기회가 있고 그게 당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자녀가 뭐 4명, 5명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네. 특별 공급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어떻게 되고 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여나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특별 공급 중에서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기간 추천이 있고요. 네. 신혼부부, 네. 생애 최초, 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게 저희 일반인들이 그래도 제일 접근하기 쉬운 특별 공급인데요. 네. 총 4가지인 거예요. 더 기간, 있어요. 더 신혼, 있지만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네 그리고 기간 뭐, 추천 네 다자녀까지 있거든요. 네. 네 우선 기간 추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뭐 네.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분들이 이제 그 기간에 추천을 받아서 네. 청약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특별 공급보다 먼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먼저 넣어 보시고 네. 떨어지면 또 특별 공급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옛날에 마치 저희 대학교에 갈 때 수시 네. 모집하고 정시 모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게 되게 좋고 네. 저는 이제 기관 추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중소기업 특별 공급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게 자격이 되시려면 일단 중소기업에 다니셔야 네. 되는데 일단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 그 나이스 비즈 인포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거기에 내 회사 이름을 쳐서 들어가면 네. 중소기업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면 더 좋은데 네. 직장에 넣을 때는 중소기업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게 좋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무주택 기간을 안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청약 넣기 전에 뭐 다른 데 청약 넣어서 당첨되셔도 되고 집을 사셔도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청약 특별 공급 지원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그 배점이 있는데 배점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그 높은 점수가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제일 높아요. 그게 60 아 점이거든요. 중요하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청약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오래 다니셔야 돼요. 한 네. 15년 이상은 다니시고 거기서 표창 받거나 수상 받고 하시면 네. 이제 가점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때 이걸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전에 내가 집을 가지셔도 되니까 좋은 데 이렇게 집 사셔 가지고 뭐 시세 차익도 얻으셔도 되고 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때만 이제 무주택자 되시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일단 전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는데 이제 네. 가점은 오래 다닐수록 좋고 네. 표창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네네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네. 사실. 잘 모르시죠. 야 기관 추천 꿀이네요. 네. 그게 이거 말고 또 딴 건 알면은 어때요? 신혼부부 이건 네. 어때요? 신혼부부는 일단 혼인을 하시고 7년 이내까지만 쓰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혼인하시고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집을 잠깐이라도 딱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세요. 자격이 결혼하고 안 되세요. 나서? 네. 그럼 좋아요. 그러면 결혼했어요. 6년 차예요. 무주택자 유지했어요. 그러면 네. 돼요. 네. 근데 그 확률이 높아요? 아니요. 그게 낮은 게 나중에 그 경쟁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아야지 유리하거든요. 그게 핵심이네. 네. 자녀 수. 네. 미성년 자녀 수. 네. 그리고 이게 소득 기준도 보거든요. 소득이 적으면 좋겠죠, 보나마나. 네. 그러면 소득이 적으면서 자녀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사시고 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당첨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애 최초 특별 네. 공급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기혼자이거나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세대원 전체가 이때 여태까지 한 번도 집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분들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100% 추첨제거든요. 이것만 생애 최초 이것만요? 네. 100% 추첨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야 이거는 확률이 있네. 네.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어요. 가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소득을 보는데 만약에 생애 최초로 국민주택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여야지 아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자산 기준도 보거든요. 네. 자산은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2,700만 원 이하여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영주택에 넣는다 하시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예치금만 충족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득 기준은 130% 까지 아 되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노부모 네. 분양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노부모 부양은 이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노부모를 3년 이상 했을 때 이제 무주택자이시면은 65세 이상요? 네 네. 네. 한 분이 할 아니라 두 분 다 해야 돼요?
두 분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실 거나 해서 한 분을 네. 모시고 있다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그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네. 되거든요. 네. 되시고 상대적으로 이 특별 공급이 경쟁률이 낮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이도 추첨하는 거예요? 그 가점이에요. 이것도 가점제거든요. 아, 가점제예요? 네네. 그 추첨제는 생애 최초 다자녀만 그런 거예요? 다자녀도 가점이에요. 그건 가점이에요? 가점. 네. 그러니까 그 추첨제 되는 거는 특별 공급에서 지금 생애 최초. 생애 최초. 네. 야, 그 대신 생애 최초 이거는 추첨제니까 사람도 엄청 많이 넣겠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한 번도 주택 가지시면 안 되고 이 네. 소득 기준도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네. 일단은 결혼해서 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애가 지금 4명이다.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소득은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네. 분들은 뭐를 넣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은 근데 소득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작년 7.10 대책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분양가가 6억 에서 9억인 단지 중에서 한 번도 이때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그 소득 요건을 완화를 시켜 줬거든요. 그게 네. 130%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해당되시면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특공부터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신혼부부 듣고. 근데 애가 4명 이상이야. 그러면 다자녀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클 거 아니에요. 네, 다자녀 네. 뱃속에 막 지금 막 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태아도 됩니다. 태아도 되고. 네. 그러면은 애가 많은 분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인데 주택 없던 분들은 신혼특공을 넣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장애우분들, 뭐 이런 분들도 기간 추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그 심지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장애우도 아니지만 중소기업만 다녀도 네. 오랫동안 넣을 수 네. 있는 기간 추천이 또 있고, 그런 네. 것도 잘 모르실 거고, 음. 야,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이것만 잘하면. 많은데 이게 너무 이게 배점도 각양각색이고 네. 어려우니까 네. 공부를 안 하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 가지고 막 청약 사이트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자격이 안 되시면 부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하나 떨어져도 그냥 무조건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 공급 떨어져도.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둘 다 넣으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시면 네. 일반 공급 그 당첨자 순에서 이제 제외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당첨이 돼 버리면. 네. 안 되면 또 넣어도 되잖아요. 넣을 수 있죠.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청약을 하면 뭐 이점이 많아야지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청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청약이라는 게 그 네. 새 아파트가 되는 그 권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저렴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특히나 작년 그 7 월부터 그 수도권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시세보다 뭐 5 억씩 이렇게 저렴한 로또 단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고 가점이 높고 이런 자격이 되시면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집마련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네. 훨씬 유리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 공급이 아니라 일반 이제 공급에 있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당첨되는 걸 원하시는데 네. 당첨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 공급에서 당첨 전략요? 네. 아 우선은 일반 공급에서 저는 이제 타입을 보실 때요. 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84 타입 중에서 네. 판상형을 제일 많이 그렇죠.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오를 때 보면 판상형이나 타워형이나 큰 차이 없이 오르거든요. 뭐 같이 오르긴 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당첨되고 싶으면 판상형을 포기하시고 그냥 네. 타워형에 청약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타입별로 보면 이제 그 배정된 세대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보통은 그 배정된 세대수가 많은 데를 청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해서 적은 데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경쟁률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만약에 당첨일이 같은데 네. 정말 인기가 많은 로또 단지가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가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로또 단지에 청약을 넣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네. 있죠. 그러면 나는 반대로 비인기 단지에 넣는 거예요. 음.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도 경쟁률이 적으니까 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처음부터 제일 좋은 것을 되면 좋긴 한데 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이 비인기 단지지만 여기라도 청약이 돼서 나중에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전략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냥 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타입도 약간은 비인기, 세대수도 너무 많은 세대수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조금 적은 세대수가 사람들이 좀 적게 넣더라. 네. 그리고 아까 당첨일이 두 개가 똑같이 공고됐을 때 비인기 단지로 넣는 전략도 있겠네요. 네네. 꿀팁인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당첨도 안 됐으면서 돈이 없다고 뭐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당 당첨도 안 됐으면서 당첨이 되면 이걸 돈 얼마큼 내야 되지를 잘 몰라 하는 분들이 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자금이 맞아요. 어떻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이제 계약금이 10% 정도 들어가고 당첨이 되면. 중도금 네. 네. 중도금이 60% 잔금이 30% 거든요. 네. 근데 이 계약금은 내 돈으로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약금은 분양가의 보통 10% 인데 네. 내가 정말 이 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3억 이면 내 돈이 네. 3,000원 있어야 네. 된다. 뭐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신용 대출이나 뭐 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라도 그 네. 계약금은 치르시는 게 네.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중도금 대출 같은 중도금은 이제 중도금 대출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잔금 때까지는 내 돈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중도금 할 때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중도금 대출을 하면?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60% 네. 까지 가능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돈이 안 그럼 들어가거든요. 잔금 친다는 게 그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엄청 긴 시간이다 그쵸?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덜컥 집 다 지어 놓고 돈 내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잔금 대출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KB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잔금 대출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잔금 그렇게 자 대출이 비규제 지역에서 몇 프로까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60% 까지는 다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집주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집주를 하지 못하면 비규제 지역은 전세를 놓아도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전세 같은 경우 요즘에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거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분양가 이상으로 돼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실거주로 들어갈 분들은 자금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네. 10% 내고 네.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60% 네. 그리고 잔금을 30% 나중에 내면 되는데 어차피 네. 마지막 시점에는 60%가 잔금 대출로 전환된다.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점에는 30%를 더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40%를 결국은 내 돈을 낸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대출 60% 하고. 네. 그러면 분양가의 마지막 시점에는 40%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KB 시세가 막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만약에 마지막에 내면 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70%까지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내 돈이 한 20-30% 들어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세를 주게 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세를 주고 나면. 네. 그러면 네. 결국은 내 돈이 들어간 건 그 10% 밖에 없다 그쵸? 네. 처음에. 그렇죠. 그게 네. 딱 사실 그게 다 돌아오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10%만 쓰면 그 뒤에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자금 계획만 서면 안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네요. 네. 좋네요. 대출도 뭐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당첨이 되면 뭐 무조건 가서 거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입 의무가 네. 없는데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입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게 내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네. 무조건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는 전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입을 하지 않게 되면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다 금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출 관계에 있어서도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0% 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중도금 대출도 40%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자금 계획을 좀 다르게 잘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금이 한 60%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네. 네네. 만약에 직접 들어가서 살려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예전부터 분양권 갖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제 규제 지역이 다 돼 버렸다. 아. 그랬을 때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비조정 지역에서 이렇게 규제 지역이 됐을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전입 의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 만약에 이 분양권을 다른 분이 승계를 받게 되면 그 전입 의무가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이거를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면 네. 전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전입 의무가 다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실거주를 감안하고 당첨을 받아야 될 거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의무 기간이 있나요? 지금 그 중도금 대출이랑 그 잔금 대출에 대한 이제 만약에 받았을 때 전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얼마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아. 그냥 지금 내가 전입했다는 거를 증빙해서 그 대출은행에 보내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말고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은 올해 2 월부터 네. 이제 거주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제 만약에 분양가가 이게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3 년간 거주 의무를 하셔야 되고요. 3 년간 네. 네. 그 10년 동안 못 팔거든요. 아 10년 동안. 네. 근데 공공 택지는 이제 80% 미만이면 5년 동안 거주하셔야 되고 10년 동안 못 파시거든요. 야 그래서 장난 그거 다 아니네요. 감안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음. 야 앞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월 이후로 뭐 또는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해운대구에 뭐 분양을 했다. 네. 뭐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걸 청약을 많이 받잖아요. 네. 받으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전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최소 보유 기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면 거주 의무 기간은 없어요. 아 없고 그러면은 네. 거주 의무 기간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네. 대상인지 아닌지가 엄청 중요하네요. 네. 네. 그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분양권을 파시게 될 때 1년 미만이면 저희 50% 네. 양도세율이고 1 년에서 2년 미만이면 40% 고 네. 이것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제 일반 과세로 파실 수가 있거든요. 6월 1 일부터 이제 양도세율이 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미만이면 70% 고 네. 네 분양권을 등기를 치지 않으면 60% 예요.
그럼 세금으로 다 날아가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분양권 갖고 계시면 무조건 등기 치시고 2년 보유하셔 가지고 일반 과세로 이렇게 파시는 게 저는 제일 좋겠더라고요. 아, 그게 최선인 것 같다. 네. 뭐 실거주 하면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네네. 야, 그럼 대출도 좀 알아봤고, 세금도 조금 알아봤고, 일단은 세금을 뭐 내더라도 실거주하면 뭐 일반 과세로 전환되니까, 실거주 안 네. 하더라도 뭐 2년 정도 세를 주면 일반 과세가 되니까. 네네. 근데 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 의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입 의무가 있어요. 대출을 있지. 받으면. 근데 내가 돈이 많아서 중도금대출이나 뭐 잔금대출 안 받아도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전입 의무가 발생을 해요. 야, 그것도 포인트네요.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뭐 그것조차도 허들이 되지 음. 않겠다라는 거네요.